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김효재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의 뇌전증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뇌전증의 기본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뇌전증의 정의부터 원인, 증상, 진단 방법과 치료에 대해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뇌전증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뇌신경세포의 과도한 전기 활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의식 변화, 경련 등 다양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를 뇌전증 발작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우리의 뇌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뇌신경세포가 있습니다. 뇌의 모든 활동은 뇌신경세포의 전기 활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기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일어나고 이러한 경우에는 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뇌전증의 진단은 특별한 유발 요인 없이 발작이 발생하는 비유발성 발작이 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번 이상 일어난 경우를 뇌전증이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유발 요인은 급성 뇌질환,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대사 이상, 약물, 과도한 음주 등이 속하고 이러한 유발 요인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에는 뇌전증의 진단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뇌전증은 뇌졸중, 치매에 의해서 세 번째로 흔한 신경계 질환입니다. 역학조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8명이 뇌전증으로 진단받았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6천만 명 이상, 우리나라는 약 36만 명의 뇌전증 환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아와 노인, 남성에서 발생률이 다소 높습니다. 뇌전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은 크게 6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뇌 구조 이상은 뇌졸중, 종양, 혈관기형, 선천성 뇌 형성 이상, 외상 등으로 인한 뇌 손상에 의해서 MRI와 같은 검사에서 눈으로 보이는 뇌 이상에 의해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유전성은 새롭게 발생한 유전자 돌연변이나 유전성인 경우를 말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전성이라고 해서 항상 자녀에게 유전되거나 가족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염성은 바이러스, 세균 등에 의해 뇌에 염증이 발생하는 뇌염으로부터 회복 후에 주기적으로 뇌전증 발작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사성은 유전성 대사질환으로 인해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면역성은 자가면역 뇌질환 후 뇌전증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의 환자는 원인 불명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전적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원인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에서는 중추신경계 선천적 이상이나 유전적 요인이, 노인에서는 뇌종양, 뇌졸중과 같은 뇌 구조 이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전증은 어린 나이에만 발병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모든 나이에 걸쳐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뇌전증 분류입니다. 발작의 형태와 원인에 따라 뇌전증을 분류하는 것은 적절한 항경련제 선택과 치료 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뇌전증은 우선 국소 발작인지 전신 발작인지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뇌전증이 다른 신경계 이상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특정 증후군일 경우에는 뇌전증 증후군으로 정의하여서 분류하게 됩니다. 다음은 뇌전증 증상입니다. 흔히들 뇌전증 발작과 경련을 쓰러져서 전신을 떠는 증상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전신 발작은 그렇게 흔하지 않고 다양한 발작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뇌전증 발작의 증상은 뇌의 어느 부위부터 과도한 전기 활동, 즉 발작파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뇌전증 증상은 우선 전신 발작과 국소 발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신 발작은 뇌의 중심부에서 발작파가 시작되어 동시에 뇌 전체에서 경련파가 나타나며 국소 발작은 뇌의 특정 부위에서 발작파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국소 발작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면 발작이 시작된 뇌 부위에 따라서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하나의 예시로 우리 뇌의 운동을 담당하는 영역에서 각각 어떠한 신체 부위의 운동을 담당하는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 손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서 경련파가 시작되는 경우에는 손의 떨림으로 시작하여 다른 신체 부위로 퍼져나가는 경련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각 영역에서 경련파가 발생하면 통증, 이상감각 등의 증상부터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소발작으로 시작했어도 경련파가 뇌 전체까지 퍼지는 경우에는 마치 전신발작처럼 대발작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국소발작은 운동 영역, 감각 영역과 같이 간단하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전두엽,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소발작이 어느 엽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두엽은 운동과 관련된 영역이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발작의 특징은 주로 밤에 손짓, 발짓을 과도하게 하는 과운동성 발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측두엽 발작은 공포감, 낯설거나 익숙하게 느껴지는 기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분, 뱃속에서 무언가 치밀어 오르는 느낌 등 환자마다 다양하고 특이한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운동 증상보다는 하던 행동을 멈추고 멍하게 있으며 입을 오물거리거나 손으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자동증 증상이 흔하게 나타나며 이를 복합 부분 발작이라고 합니다. 두정엽에는 감각 영역이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이상 감각으로 시작하는 발작이 많으며 후두엽에는 시각 영역이 주로 분포하기 때문에 눈앞에서 무언가 번쩍이거나 사물들이 왜곡해서 보이는 시각 발작이 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신 발작은 뇌 전체가 동시에 과도한 전기 활동을 보여 의식을 잃습니다. 많은 수의 전신 발작 환자분들은 온몸의 근육이 뻣뻣해지고 팔다리를 떠는 전신 강직 간대 발작으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도 수초간 멍해지는 증상만 있는 소발작, 결심발작이 있으며 근력이 갑자기 빠져서 넘어지거나 머리가 툭 떨어지는 무긴장 발작이 존재합니다. 전신 발작은 뇌의 구조적 이상보다는 원인 불명이나 유전성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뇌전증의 진단과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뇌전증 발작 증상이나 이유 없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증상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문진과 진찰, 검사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뇌전증의 진단에는 병력 청취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원인에는 경련 외에도 실신도 있을 수 있고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의식을 잃는 상황이 얼마나 뇌전증 발작과 관련되어 있는지 전문가가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의사가 직접 발작을 볼 수 있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환자와 목격자의 증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환자는 발작 전과 후에 어떤 느낌을 받았었는지, 특이한 전조 증상은 없었는지,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기억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목격자는 단순히 의식을 잃었다는 설명보다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식을 잃을 때 눈은 어떻게 뜨고 있었는지, 손과 발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불렀을 때 반응이 있었는지, 발작 후 의식이 없는 채로 얼마나 오래 갔는지, 혼돈 증상이 있었는지 전달해 주시면 진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목격자가 직접 병원에 같이 올 수 없는 경우에는 자세한 기록종이나 촬영된 동영상을 가져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실신이 아니라 뇌전증 발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뇌파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뇌파는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 활동을 직접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뇌전증 발작은 한 달 전에 있었고 검사 당시에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검사는 정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지 많이 문의하십니다. 하지만 뇌전증 환자는 경련 당시 외에도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발작파가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찍는 뇌파도 중요합니다. 뇌파는 이렇게 발작파를 잡아내어 뇌전증을 진단하는 진단 목적, 그리고 발작의 유형과 시작 부위를 알 수 있는 평가 목적으로 시행되며 진단 이후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도 발작파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판단하며 치료 경과와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검사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중요한 것은 뇌파는 길게 찍지 않기 때문에 뇌전증 환자에서도 정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뇌파가 정상이라고 뇌전증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병력상 확실한 뇌전증 발작이 반복되는 경우에도
뇌전증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일반 뇌파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이고 증상이 뇌전증인지 아닌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입원하여 2일 이상의 뇌파를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비디오 뇌파 모니터링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검사는 뇌 자기 공명 영상, 즉 MRI 검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 구조적 이상이 뇌전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뇌종양, 축두엽 해마경화증, 뇌경색, 혈관기형 등의 여부를 MRI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뇌전증의 치료입니다. 뇌전증의 1차적 치료는 경련을 억제하는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것입니다. 뇌전증 발작이 일어나는 기전은 뇌신경세포의 과도한 전기활동이기 때문에 항경련제는 전기활동을 억제하는 신경을 강화하거나 과도한 흥분을 일으킨 신경세포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작동합니다. 약물치료의 목표는 발작이 발생하지 않게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약의 종류와 용량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것입니다. 현재 20가지가 넘는 항경련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약이라도 환자마다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약을 시작하면 바로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항경련제를 교체하고 적응하는데 몇 주 이상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주치의를 믿고 조절해 나가야 합니다. 항경련제를 선택할 때는 발작의 유형과 나이, 성별,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게 됩니다. 복용 시 주의사항은 반드시 처방된 용량과 횟수, 시간을 지켜야 하며 환자분들도 드시는 약의 이름과 용량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나온 항경련제들은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 드시거나 약물을 변경할 때 부작용으로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부분 항경련제는 조금씩은 어지럽고 졸리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은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을 복용하며 점차 적응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항경련제마다 상이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들이 발생하면 전문의와 잘 상의해야 하며 드시기 시작한 항경련제의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환자분도 스스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뇌전증 환자분들은 대부분 항경련제를 복용하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30%의 환자는 두세 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함에도 뇌전증 발작이 발생하는 약물 저항성 뇌전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도 현재는 뇌전증 수술의 발달로 수술적 치료를 통한 증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뇌전증 수술을 위해선 자세한 검사를 통해 수술 가능성과 수술 위치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다른 강의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뇌전증 전반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뇌전증 클리닉 의료진은 환자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항상 환자분들의 힘든 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뇌전증 관련 정보는 아래 나와 있는 서울 아산병원 뇌전증 클리닉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